자, 오늘 정치와이드 첫 주제 아까 예고해드렸죠. 지금 잼버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얘기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키워드 있습니다. 여가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등장을 했는데요. 뒤에 사진은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숙 장관 사진도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준비된 영상 하나 확인해 보겠는데 지난해 국정감사 때 김영숙 장관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는요. 그 자신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그리고 또 브리핑을 최근에 하면서 뭔가 입장을 냈는데 이게 뒷말을 좀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될까요? 아, 물론입니다. 네. 두고 보십시오.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책임을 질 겁니다. 근데 부처의 장관과 책임자가 혼선이 있는 조건에서 이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가 부산 엑스포 같이 국제 행사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 입장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거여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실제 어떤 판단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뭔가 자신감 그리고 뭔가 대응 잘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권의 평가요. 특히 여당 내 평가 안 좋습니다. 두 분 등장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원래 여가부 폐지하려고 했죠. 대통령 공약이고 우리 당 굉장히 의지가 강했고요. 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 반대 방침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가부는 구조적으로 잘하기 힘든 조직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예, 알바 조직이고 갈등만 조장하는 조직이었고 네. 그래서 없애기로 한 거고 여가부가 없어졌고 조금씩 나눠서 다른 부처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대회도 훨씬 잘 됐을 겁니다. 잘 수습이 돼서 정말 아무런 피해 없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은 정부의 최고위 관계자가 정말 사과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게 국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은 저는 해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일,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신환 전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뭐 연속해서 김영숙 장관의 목소리, 그다음에 여당 내 목소리 다 들어봤어요. 자, 지금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잼버리 관련 감사 대상이 여가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사실 뭐 폐지 대상 이렇게 거론됐던 곳인데 이거 여가부 이거 대회 끝난 뒤에 온전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반드시 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여가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한계에 봉착된 모습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김현숙 장관의 여러 가지 말 실수로 인한 여러 가지 구설들이 국민들 정서하고 너무 괴리돼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게 4만 명 정도의 외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대회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역량이 사실 이것뿐이 안 되나. 이게 일주일 동안 내내 이 잼버리 이 행사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부터 지적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민망하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회가 끝나면 도대체 이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좀 반추해보고 거기에 대한 뭐 감사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무슨 뭐 징계 이런 것들은 뭐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도 나와 계신데요. 사실 그동안 민주당의 입장은 여가부 폐지 반대 그리고 또 조금 더해서 오히려 확대 개편 필요성 이런 주장을 좀 민주당에서 다시 나왔어요. 근데 이번 사태 사실은 일각에서는 이거 폐지론에 더 힘을 싣는 거 아니냐 이런 나오는데 민주당은 그동안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거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지금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잘못한 것이지 여가부가 잘못했나? 이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럼요. 조직의 문제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발언 자체도 처분이 없지만 예. 첫 번째 물론 잼버리 대회가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4만여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왔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봤잖아요. 예. 하지만 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좀 잘 준비했으면 좋은데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수습하느라고 또 뭐 기업부터 부처부터 지금 그렇게 대학부터 되고 있습니다. 난리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1월 1일인가 싶어요, 솔직히. 예. 그런 와중에 주무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김현숙 장관이 지난해 국감에서 잘 준비했다고 했는데 본인 말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좀 주무장관으로서 좀 국민들이 보기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 뭐 우리의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게 제가 봐서는 제 본인이 스스로 뭔가 책임을 지어야겠다. 라는 게 아니면 이건 예.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발언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2의 원희룡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여가부 폐지의 여부 예.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김현숙 장관의 역량, 여가부 장관으로서 현장 안 가본 거예요. 예. 그리고 챙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지 부처의 문제는 아니다는 점에서는 괜히 이번에 뭐 떡공기면 제사 지낸다고요. 예. 여가부 폐지하고 싶어서 김현숙 장관을 볼모로 이번에 부처 폐지 이런 걸 논의하는 것들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대회가 끝난 뒤에 9월부터 국정감사. 근데 살짝 드는 어떤 이 상상의 모습이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여당은 압박과 질타를 하고 민주당은 살짝 왜 그러세요? 약간 보호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가요? 약간 상상은 드는데 일단 좀 서영조 부대변인께서는 장관과 부처는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어요. 자, 다음 모습도 하나가 영상으로 좀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랄까요? 뭔가 자꾸 좀 피하고 싶은 모습일까요? 뭐 이런 모습이 좀 잡혔어요. 카메라에.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타이거를 겪은 이유가 뭔지 그 이유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 전에 공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오늘 주제가 관계없는 질문이어서 질문을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제가 공지한 대로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그렇게 추가 질문 받지 않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 11시에 있었는데 이렇게 바뀐 게 김현숙 장관 리스크를 줄이려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그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고요. 사실 오늘 제 브리핑은 확정적은 아니었지만은 예정이 돼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김현숙 장관이 오전에 브리핑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기가 됐다고 시간을 좀 늦추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취소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엔 등장 안 했어요. 대신에 다른 장관이 설명을 하고 거기에 질문을 받았는데 잘 모르겠다는 답이 나온 거예요. 자, 최인영 변호사. 앞에서 봤던 영상 그리고 지금까지 모습들 다 합해서 어떤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김현숙 장관 대회가 잼버리 대회 마친 뒤 어찌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경질 얘기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하고 있어요, 지금요. 책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더 좀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른바 압도적 무능 뭐 이런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아직까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정말 전화위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상당 부분 희석이 되겠지만 남은 기간조차도 마치 지금 그 새만금에 있었던 것과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은 결국 그 뒤에는 경질론까지 아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브리핑을 안 한 건 또 혹시 또 말실수 뭐 이런 거 걱정했을까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례대표로 해서 국회의원도 한번 하시고, 의원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경제학 그 교수로서의 어떤 역량도 상당히 있는 분입니다. 과거에 청와대 근무도 그렇습니다. 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굉장히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 자체가 조금 논란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최후까지 이 부분, 특히 이제 이번에 있어가지고 어떤 집행은 전라북도에서 하지만 예산 승인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에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조직위를 끌고 간 게 지금까지 여가부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는가가 향후의 어떤 그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예, 예.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기자들은 뭡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궁금한 게 많거든요. 국민들이 여가부 장관의 어떤 직무적 역량에 예. 대해서 상당 부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세계인들의 기억에 남는 멋진 잼버리를 만드는데 모든 전력을 다 하라.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가 그냥 갑자기 약간 결기 있게 말씀을 뭔가 대신 아니 여가부 장관이 아니라 최진영 변호사가 뭔가 결기 있게 말씀을 갑자기 해주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똑같은 지금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살짝 제가 최진영 변호사가 오늘 굉장히 결기가 있으시네 이 느낌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했는데 정기란 교수님, 김현숙 장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질 문책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불가피하다. 지금 현재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나타난 이 총체적 부실,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의 혼선, 이건 사실 현 정부 책임입니다. 그 중심에 여가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중심 여가부를 이끈 주무부처 장관은 김현숙 장관입니다. 어떻게 이 주무부 이런 그 국가적 어떤 행정 시스템의 난맥상을 노출한 이 대회의 어떤 실패를 두고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 경질 없이 누구의 책임을 물을 겁니까? 물론 지금 책임이 능사냐, 우선 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는 게 중요하다. 일단 남은 기간이 있으니 이걸 좀 마치자. 그거야 뭐 또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죠. 그러나 지금 여가부 장관이 이번 그 대회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자 앞서도 언급됐습니다만 영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별로 경미한 사건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 인식. 사실은 구설이 거기서부터도 본격 시작이 그렇습니다. 됐어요. 거기다 또 어제 인터뷰에서 또 브리핑 과정에서 자 이미 대회는 사실상 뭐 잼버리 대회 취지는 다 상실했고 거의 문화 체험 행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K-팝 행사에 그냥 목을 매다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 위기 관리 시스템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정신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네. 이건 뭐 지난 국감 때 걱정하지 마세요. 잘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정신 승리에 이어지는 저는 하나의 망언으로 보여지고요. 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가부 장관 문책 경질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문제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부 여당에서는 이미 여가부를 또 희생양을 만들려는 의도가 보여요. 자, 그런 저 의도에 대해서 불순하다는 입장을 먼저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미 전 세계 4만 3천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 잼버리 대회입니다. 그렇다면 꼭 장관이 아니더라도 차관이라든가 실장급들이 2, 3주 정도 머물면서 현장을 지휘했어야 돼요. 근데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행안부, 문체부, 여가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국가 행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총체적 부실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문제는 도외시하고 여가부 장관 한 명 이건 제가 볼 때는 불순한 의도를 비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잠깐 한마디 좀 오신환 이게 사실상 이게 현 정부의 탓이냐 아니면은 지난 정부의 탓이냐 이런 논쟁은 사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초기에 좀 그렇게 붙다가 정치권도 그래 일단 대회를 끝냅시다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이게 공동 조직위원장 안에 여가부 장관, 문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스카우트 연맹 총재 그리고 민주당의 김윤덕 의원 이렇게 5명이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인 행사의 주관은 전북도가 하고 있었습니다. 집행위원장을 좀 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봐서는 어떻게 큰 규모의 행사도 아니고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또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을 큰 행사들을 치러본 우리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4만 명 정도의 해외 청소년들 참석하는 이런 대회를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를 했을까. 더군다나 6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창피스러움 때문에 사실은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가부가 이 주무부처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잠깐 아니 저희 정치 와이드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잠깐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해서 시간을 길게 잡았다 적게 잡았다 뭐 이러면서 서로들 공방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대회가 진행 중이니까 끝내놓고 봅시다 다들 약간 이런 분위기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사례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준비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원래 2016년 초기 계획.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 계획은 계속 유지가 된 건데 실제는 샤워기, 이번에 샤워장, 급수대, 화장실 관리 이거 굉장히 문제였거든요. 외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특히 이런 부분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원래 계획이 제대로 돼 있었답니다. 2010년 초기에 이렇게 많이 설치했는데 실제 설치된 거는요. 옆에 보시면요. 숫자보다 실제 설치된 비율을 보세요. 샤워장은 67%만, 샤워기는 33%. 이게 뭡니까? 그러면 70% 가까이는 다 어디 간 겁니까? 급수대도요. 반도 설치가 안 됐어요. 원래 계획보다. 그리고요. 화장실 관리는 100명, 그러니까 한 명이 10개를 관리하겠다는 거. 이것도 원래는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준비 단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일단 이거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의 조직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젠데요. 지금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을 다 떠나서 3만 7천 명이 대이동을 했잖아요. 그럼 이동을 하면 기본이 어디가 어디로 간다. 이게 통보가 되고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자, 충남 홍성의 한 대학교에 예멘 대원이 거의 200명 가까이 배정이 됐어요. 일단. 그러면 거기는 준비할 거 아니에요. 예멘은 중동입니다. 음식도 준비하고요. 막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오냐고 문의니까 답을 못 줘요. 조직위에서. 언제 오냐니까. 연락처도 확인을 못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예멘 대원은 아예 잼버리 참가를 안 했어요. 미입국입니다. 미입국. 밤에 알았답니다. 뭐죠 지금?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이게?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있어요. 경기도 고양의 한 인재원 어떤 기업의 연수원이거든요. 시리아 대원이 80명, 80명 배정됐는데 밤 10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여기가. 알아보니까 여기도 입국을 안 한 겁니다. 그럼 잼버리 미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참가 의사를 보였지만 참가 안 한 국가들이 있는데 이게 확보가 이게 그럼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설명을 하다가 약간 황당한데 제가 이거 최인정 변호사하고 제가 서영주 부장님 이렇게 의견 좀 드려볼게요. 일단 최인정 변호사. 네. 그러면은 불참한 국가가 어딘지를 몰랐다는 겁니까 이거? 아 그렇다는 점에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앞서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계획은 있는데 왜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뭐 어떻게 보면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70%도 채 갖춰지지 않았고 거기다가 샤워실은 또 줄어드는데 거기에 샤워기는 더 택도 없이 줄어들었어요? 준 걸 보면서 이 말이 정말 명언인 것 같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둑이 많다. 이 예산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뭔가 수상하다는 거네요. 뭔가 이상한 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제 전북에서 이 본인들이 이제 비딩을 할 때는 490억이면 충분히 이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국비가 1,200억에 가까이해서 거의 2배나 됐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다른 것도 김인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있었던 프리잼버리에서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도 국회에 와가지고 돈 더 달라고 했어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부분 준비 과정에서와 또 준비 과정, 나아가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하나하나 끝나고 나서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제는 전북 손때 정부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집행 과정에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은 기간 이 부분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사실 이게 45만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4만 5천 명 정도 왔는데 이 부분에서 행정 공백이 생긴 것은 정말 특히 행자부와 그 관련되는 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명백하게 해명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기간 동안 이 부분이 좀 더 원인이 뭔지를 좀 확인하는 그 절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이 지금 민간 시설로 좀 숙소가 잡혀졌잖아요. 근데 기다려도 안 오는 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예 입국을 안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면 행정 조직, 그러니까 조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주무부처, 뭐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이분들이요 꼭대기에서요 그냥 탁상행정만 했던 거예요. 확인 안 한 겁니다. 아니 명단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명단들이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밑에 조직 위에 실무자들이요 해이해진 거죠. 그러니까 행정 조직의 관리도 안 됐고 장악도 안 된 상황에서 이게 갔던 것이고 이게 뒷수습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됐느냐?
확인 한 통 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당시에 페이퍼만 보고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다가 하면서 그냥 무작위식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민간실에 또 수용하세요. 그렇죠. 이거 받으세요. 알려주지도 않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물론 이제 6년의 기간이 있지만 아까 이제 최진호 선생님 얘기했지만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둑이 많다 그런 부분보다는 탁상행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부분 예산이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70%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죠. 그런데 16년도에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데 예. 현장을 갔더니 택도 없이 부족하잖아요. 예. 여가부 장관도 한 번도 현장을 안 간 거죠. 차관도 안 간 거예요. 그냥 페이퍼만 보고 다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잘해보쇼. 이런 것만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체적 부실이 있던 거고요. 예. 단적인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받았던 평창 동계올림픽 예를 들게요. 당시 평창 올림픽을 준비할 때 TF를 구성해서 현장을 갔어요. 갔더니 엉망이었습니다.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TF를 1년 동안 구성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었단 말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현장에서 위에서 청와대에서 챙기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좀 제대로 된 이런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는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뭐였습니까? 지방시대 자치행정이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주연은 지방이 하고 중앙정부는 조연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다 해서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하면은 그럼 왜 지방자치제 왜 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에 약간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신 분들은 짐작하실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요거 전북도 탓하는 예, 대회 끝나고 나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그런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시청자들 그다음에 짐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신환 전 의원님은 서울시 부시장을 해줬으니까 행정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 이게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던 이 뭐 화장실 샤워기 설치 이거는요. 또 공사가 이 잼버리 대회 넉 달 전에나 그때서야 설치가 시작이 됐다 그래요. 이 부분. 그다음에 이 엉뚱하게 입국도 안 한 대원들이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준비하라고 한 이 상황. 이거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게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고 예. 의사결정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행정이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게 1,170억 원의 총 예산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중에 74%가 그 조직위의 운영비로 쓰여졌고. 그럼 운영을 잘 예. 해야죠 그러면은. 그리고 뭐 전북도 여가부 그리고 부안군에서 그 해외 시찰 그렇습니다. 로 갔다 온 것이 90여 건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들이 봐서는 정말 예. 한심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여가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전북도에다가 내려주고 예. 전북도가 그것을 집행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이제 지자체가 보통 그런 일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도 없고 전북도는 내 돈도 아닌 돈을 받아서 그냥 흥청망청 쓰게 되면서 실제 돈이 투입돼야 되는 여러 가지 시설 준비나 예. 또 교육장 시설 무슨 이런 것들의 운영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총체적 난국에 봉착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끝나고 나서 복귀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대회 끝나고요. 여야 지금 뭐 국회 차원에서 상임위 열어서 뭐 한번 불러서 따져보겠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날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쩌거나 저쩌거나 대회 기간 동안은 잘 마무리돼야 되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일단 그 뒤에는 좀 심상치 않게 갈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키워드 보시죠. 보스는 누구? 보스요? 보스면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건데요. 자, 일단 키워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선 오늘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이 좀 연거푸 파행이 됐거든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한마디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글쎄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봤던 어떤 마피아 영화를 떠올리면서 얘기를 했나요? 거기 보스? 그래서 보스 얘기를 꺼냈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비유는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장관이 언급한 보스는 누구를 말하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동훈 장관이 영화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 얘기 좀 영화 많이 얘기를 해요? 많이 하죠. 뭐 아무래도 젊은 장관이다 보니까 예.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대중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는 빨라져요. 빨라질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누가 봐도 보스,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언급하는 보스는 이재명 대표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얘기죠. 이재명 대표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을 않았으나 뿐이지. 그냥 저절로 연상이 된다 아주. 그러나 저는 저게 예.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소위 이른바 어떤 그 법무행정의 어떤 정책 중립성, 예. 또 사법의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을 지키는 주무장관이라기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약방의 감초처럼 저렇게 때만 되면 나와서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씩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저는 국민적 평가는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사실상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장관의 발언으로 충분히 오해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슨 사건, 사고만 있으면 한동훈 장관 끼어드는데요. 자, 얼마 전에 이번 8월 14일 날 가석방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14년형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에 감형이 되더니 이번에는 가석방 됩니다. 이게 사법정입니까? 이게 주무부처 그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에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한동훈 장관이에요. 왜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사법정의 운운하고 소위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누구나 연상할 수 있는 보스 운운하냐는 거죠. 저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신환 전 의원께서 오늘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재판 질문을 받으면서 한 말이거든요. 지금 정기남 교수님께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 저런 얘기를 하십니까? 약간 이렇게 질타성 평론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 중에 사실은 우리가 이게 봐야 되는 부분은요, 사법 방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스나 마피아, 뭐 영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저 부연하는 설명이고요. 결국에는 왜 정말 해괴망측한 저런 법정에서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처음 봤다 저런 모습 이런 반응이 많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부지사의 부인이 오히려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보편적이라면 남편의 죄를 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든. 근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저런 행위들로 비춰지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새로 선임돼 있는 그 어저께 재판장에서 김영태 변호사의 모습도 그 지금 피고인이 전혀 원치 않는 방향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거기서 발언하는 모습들로 또 결국에는 본인이 법정을 뛰쳐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평생 법조인으로서 또 검사로서 살아온 한동훈 장관도 황당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있다. 이거는 사법 방해를 위한 지연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로서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 앞서서 어제도 그렇고요. 그에 앞서서도 두 번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해임 문제. 그리고 어제도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게 채택이 되는가 마는가의 문제. 그리고 또 검찰과 변호인 간의 어떤 설전 이런 거면서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가 않은 상태가 두 번이 반복된 사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난달 25일 그리고 어제 이렇게. 그리고 또 22일로 또 잡혔어요. 그럼 22일도 또 어떻게 파행이 안 되는 법이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연속적인 모습인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한테 좀 쓴소리를 자주 하시는 분이 또 한마디를 하셨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반응도 좀 있습니다. 두 가지 들어보시죠. 검찰은 고의적인 재판 지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것 같고요.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갑자기 넣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말이 두려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줄 수뿐이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그 진술, 그것을 아직은 번복할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이 재판을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지연시키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네. 라거나 이 결정적 진술을 뒤집고 싶었던 게 어제 덕수 측 변호인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최진용 변호사. 지금 재판이 2번이나 이렇게 파행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뭐 침대 축구냐 일단 이런 시각, 그리고 아까 방금 나왔어요. 뭐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하면서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이런 재판은 없었다. 이것은 재판인가? 땡땡판인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땡땡판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방송 용어는 정말 현저히 아무튼 부족해서 안 좋은 얘기를 뭔 했는데 땡땡이다 지금. 예. 저도 이제 한 20여 년간 지금 변호사를 했습니다만 예. 법정에서 상대방과 이렇게 다툴 수도 있고 예. 언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가 검사를 보고 당신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검사하고 싸워보셨어요? 이런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최진용 변호사는 검사하고 싸워보신 적은 없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언성을 높일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켜야 될 금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이 재판이 연기를 됨으로 해서 가장 이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근데 문제는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그 손은 저는 보이는 손이다라고 단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까 보스라고 표현되신 그럴 분 가능성이 같습니까? 매우 높다고 강력하게 추정하는 바이죠. 사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 만약에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2019년 그 3월 그리고 또 11월 이 무렵에 이제 그 500만 불 플러스 300만 불 토탈 800만 불을 북한에 보낼 때에 그 내용을 방북 비용으로 보냈다라고 보고하거나 승인했다라고 법정에서 얘기하는 순간 그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른바 절대적 증거 능력이 있는 바로 겁니다. 증거인 거죠, 그거는. 그걸 조서를 가지고 이재명 그 재판부에 바로 내면은 그거는 다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해서 침대 축구로 막아서 지금 2주, 3주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뭐 이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도 그랬습니다. 날이 쌀쌀해지기 전에 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 얘기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많은 법조인들이 지금 예측하는 바이고 다가오는 8월 22일 날 지금 이미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침이 째깍째깍할 뿐인 것이지 8월 22일이면은 법정에서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을 통하여서 이재명 대표와의 이 300만 불과의 관계가 드러날 가능성 저는 매우 높게 예측을 합니다. 자, 소영주 부대변인. 사실은 민주당은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이나 이런 게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딱히 어떤 입장을 내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냥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글쎄요. 민주당은 어떤 분위기인 겁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어제 재판에서 그게 뭐 이제 이례적인 부분이겠죠. 매번 이제 변호인 검찰이 그래 싸우지는 않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것도 아니죠. 뭐 검찰이 갑이고 변호사가 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재판 정에서야 똑같은 자격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감정적 부분에서 당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회자되는 것 같지만 어제 김영태 변호사가 주장한 바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자체가 정상적 판단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이른바 검찰의 회유 압박. 그렇죠. 그걸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거 의견. 그러니까 이 피고인의 진술을 부동의하겠다는 진술 의견을 낸 거거든요. 그 내용에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의 지속적으로 회유 압박 자체의 배경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여러 사람들을 탈탈 털면서 압박을 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냐 이재명 지금 전 대표의 재판이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은 뇌물죄와 외환거래법이며 그걸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 진행하지 않고 10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뭔가 진술을 강요한 것들은 이 진술 자체가 오염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고 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김성태 씨가 최근에 4건 정도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한다고 검찰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회유 압박에 속한다고 의견을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에 얘기를 한 건 그겁니다. 재판부에. 아니 이 진술의 임의성이 부족하다. 증거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부동의한다라고 그냥 재판부에 낸 것뿐이에요. 이게 진실된 어떤 재판의 어떤 이 재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돼야 되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재판이 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검찰 측에서 딴지를 거니까 김영태 변호사도 아주 오랫동안 민변 활동도 했고 법률계에서는 꽤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과 좀 감정적 대립이 있었던 것이지
이거는 뭐 침대축처럼 누워서 늘 이걸 연기해봤자 얼마나 연기하겠습니까? 예,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설명드립니다. 어제 사실은 검찰과 설전도 주목받지만요.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근데 사임한다는 입장을 해서 이제 변호인이 아니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제까지 변호인이었어요. 근데 이 법원에 재판부에 어떤 서류를 냅니다. 의견서거든요. 근데 그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막상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다 부인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그 의견서에 담긴 내용이 주목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내용인데 화면에 있는데 일단 최윤정 변호사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 좀 해줘. 지금 뭐 3가지 무슨 내용이 나왔다고 지금 이게 소개가 되고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300만 불 방북 비용을 쌍방울 해서 대납했다는 것을 보고했다라는 그 진술이 이미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정에 저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용이. 아무도 알지도 못했던 내용이 떡 나왔는데 지금 첫 번째가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이재명 사건. 그러니까 그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2심에서 300만 원 벌금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재판부에 본인들이 로비했다라는 것을 그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로비를 해줬다. 로비를 해줬다는 거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그걸 그 의견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김용 그 관련되는 그 측근을 통해 가지고 후원금도 많이 보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해찬 등 이재명을 돕는 조직 이해찬 그 민주당 대표가 광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사조직을 통해 가지고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도와줬습니다. 그 조직에 상당 부분 비용을 댔다라는 얘기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얘기를 했다는데 그 내용이 허위다. 그걸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런 내용을 거기 의견에 적혀 있는 그걸 썼는데 이 그 김성태 김영태 변호사는 뭐냐면 그런 주장이 허위인데 그 허위의 주장을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해서 이와 같은 자백을 받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허위인지 여부가 오히려 크게 밝혀져 버린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또 가만히 안 있어요. 지금 이걸 가지고 내 얘기를 꺼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태 변호사는 증거 인부서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또 다른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이해찬 상임 고문의 지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정기환 교수님, 이게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걸 다 내용을 포함시킨 건가? 아니면 실수로 이게 얘기를 써버린 건가요, 이 내용? 오랫동안 또 변론을 활동을 해온 김영태 변호사가 증거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뭐 실수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그동안 김성태 수사 과정에서 누누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적시한 거죠. 자, 지금 뭐 법정에서 부부싸움이 있지 않나, 또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변호인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뭐 변론한다든지 이게 이상한 모습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김영태 변호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었다. 자, 그냥 협박이라고 하면 판사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 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같이 피의자로 있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 자, 이것이 검찰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을 회유하는데 결정적인 도구 쓰여진 거 아니냐. 이유가 된 거 아니냐. 이 문제를 재판부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것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최진정 변호사가 이게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데 다 아는 얘기예요. 김성태 수사관에서 나온 얘기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무슨 뭐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재판을 지연한들 얼마나 지연할 수 있겠어요. 2, 3주 내에 불과합니다. 자, 진실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사법부가 결국 법리에 입각해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 외에는 없다. 자, 무슨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냐? 정치 공세하는 것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잠깐만요. 요거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일단 최진정 변호사가 뭐 반론하시겠는데 일단 드릴게요. 왜냐하면 말씀하세요. 김영태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 3가지가
허위의 주장으로 협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기남 교수님은 그게 사실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그렇기 거기 때문에 때문에 아니, 결국 어떠냐면 저는 어떤 맥락이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화영과 김성태의 대질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 대질을 했는 쌍방 대질 신문 조서를 읽고는 저와 같은 의견서를 좀 썼다라고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을 밝힘으로써 더 논란을 일으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두 분께 잠깐만요. 제가 두 분께 1분씩만 의견 주세요. 두 분 아마 다른 의견 말씀할 것 같은데 일단 서영주 부대변인 그다음에 오신환 총리 두 분씩 1분씩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네. 이게 김용태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김성태 전 회장 자체의 진술이 그냥 주장이에요. 그런 주장들을 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검찰이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죄를 묻겠다라고 한 거라는 것을 김용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통해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제 그 의견서에 대해서 막상 이화영 전 부지사 동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동의를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형소법상 90년대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경우에는요. 변호인 자체가 독립적으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김용태 변호사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회유의 압박에 못 이겨서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동의를 하든 부동의를 하든 간에 독립적으로 지금 검찰의 회유 압박에 강압을 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독립적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성태 지금 얘기하는 이 3건, 4건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실이지 아니냐? 이거는 그냥 진술이라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반드시 얘기합니다.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잠깐만요. 제가 바로 이렇게 드릴 거예요. 잠깐만요. 이제 오신환 전 어제도 참 해괴망측한 일이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중에 중요한 거는 재판부가 이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럼요. 피고인 동의를 안 이화영 전 했어요. 부지사가 난 처음 듣는 얘기고 읽어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본인의 뜻을 밝혔어요. 채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김용태 그 변호사는 어저께 사임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이 또 선임한 그 김용태 변호사가 전혀 피고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피고인이 오히려 난처한 입장에 취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제가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화영 부지사가 심실상실 상태입니까? 그런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평화부지사로 선임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을 지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화영 부지사가 뭐 했냐면은 당신 사임해 이렇게 했어요. 해임한다고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독립해서 변호를 한다고 합니까? 그거는 위임의 본질에 반하는 범죄에 완전히 반하는 제가 주장이에요. 말씀드린 거는 최 변호사님 그거를 변호사니까 그렇게 좀 논리를 비약하시면 안 되고 그게 어떻게 논리 비약이에요? 아니 심신미약 상태에서 평화부지사를 임명한 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잠깐만요. 검사의 수사가 10개월간 구금 상태에서 협박과 회유를 사람 압박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독립적으로 변호할 수 있다는 게 형소법에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국민들 앞에서 이거를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네 분 이 토론대로라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신감정을 받아보인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 맞는가를 따져보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엉뚱하게 가는데. 어쨌든 재판부가 판단을 했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명확한 네 분 다 동의하실 수 있는 거는 일단 재판이 파행입니다. 이례적이고요.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가는데 이게 무엇인가? 아마 재판부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뜨거워졌어요. 갑자기요. 지금 굉장히 쟁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요.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었죠.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최근에 움직임이 좀 묘하게 다른 모습도 있는데 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헤어질 결심도 아니고 작심인가요? 이거는요. 작심을 했다 뭔가.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두 분이 차례대 나오는데 이런 본인의 입장을 글로 남겼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기반을 계파에 두고 있지 않고 국민에 둔다. 하루살이들의 권력은 한순간에 불가하다. 하루살이들의 권력은 한순간에 불가하다. 이게
하루살이. 최영주 부대변인. 네. 하루살이는 누굴 얘기한 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버티고 기다린다 이 뜻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아니,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홍준표 시장께서 말은 멋있게 하세요. 예. 행동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뭐 바람이 불면 눈은 갈대처럼 정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헤어질 결심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계속 나는 버틴다? 그럼 일단 말은 멋있게 해놓고요. 예. 공천받을 욕심이 있는 거죠. 저 하루살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였습니까? 저는 솔직히 여러 부류가 있는데 하루살이 권력은 김기현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당대표. 그리고 뭐 이제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현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체에 대해서 지금은 본인은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지금 참는다. 참는다 나.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말은 일단 던져놓고 행동은 절대 흐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헤어질 그런 상황은 그런 결심한 거 아닌 것 같다는 해석인데 다음은요. 유승민 전 의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분위기를 한번 좀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정치를 안 해보셔서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완전히 장악을 했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총선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거의 뭐 100% 장악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대통령께서 공천 주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뭐 공천을 구걸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이번 총선이라는 게 사람을 바꾸는 계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 최근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많이 그동안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강도가 조금씩 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서 본인 공천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 오신환 전 의원,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떤 생각 또는 어떤 결심을 한 걸로 보이십니까? 본인이 얘기한 대로 모든 걸 다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예. 제가 아는 유승민 전 의원은 본인이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스스로 나가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언론에서 무슨 신당을 만들 거다, 무슨 뭐 제3세력을 규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는 유승민 전 의원은 그렇게 스스로 먼저 나가서 신당을 만들거나 탈당을 먼저 할 것은 아니고 다만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하는 것들이요. 사실 일정 부분 뭐 그렇게 옳은 소리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던 유승민 의원이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애정을 갖고 이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애정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 그럼 애정은 안 보입니까? 제가 봐서는 조금 너무나 과한 감정적인 측면도 들어있다. 미움의 감정이 느껴집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인가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뭐 그 정도면 나가세요. 뭐 이런 분위기의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승민 의원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유승민 의원부터 방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몇 분이 이 당을 떠날 명분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우리 당에 남아 있으려면 저런 발언을 쉽게 하지는 않죠. 저는 좀 구걸하고 싶어요. 당이 총선에서 도움을 주려는 것보다는 총선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알겠습니다. 분들이 떠날 분들이죠. 떠날 거다는 얘기들을 막 그냥 뭐 방류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지금요. 정기남 교수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건지. 지금 오신환 전 의원은 스스로 당을 나간 일은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자발적으로 당을 떠나는 경우와 아니면 당에서 뭐 징계 등등 해서 떠밀려서 나가는 경우 정치적으로 어떻게 의미가 좀 달라집니까? 달라지겠죠. 그리고 좀 전에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어떤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심지어는 야당보다 더 잘한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여당 내 의원들이 부담스럽지요. 그래서 제발 좀 나가달라.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오신환이 잘 지적했습니다만 저보다 더 잘하실 테고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유승민 의원은 자발적 탈당은 없다. 절대 스스로는 안 나간다. 제가 보는 한. 그동안 유승민 의원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한다 그래요. 과거에 대선 앞두고 안철수 의원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합당합니다. 그게 바른미래당입니다. 그걸 자기 정치의 가장 큰 오점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절대 그런 일은 앞으로 안 만든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뭐 전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역할을 유승민 의원이 직접 본인이 제 발로 나가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유승민 의원의 생각은 뭐냐? 저는 혹시라도 2012년 대선에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합니다. 자, 그러면 유승민 의원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이번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이후의 보수 세력의 대표주자. 뭐 대선 주자. 이걸 저는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나 그런 상황이 본인 생각처럼 오느냐? 이건 이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징계라든가 여기서 탈당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 지지자들의 어떤 동정론이라든지 보수 세력 내의 어떤 그런 일정한 지지를 바탕으로 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은 작지만 있다. 그리고 그걸 끝까지 배수의 진을 치면서 이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이게 제가 보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떠밀려 나갈 수는 있어도 스스로는 절대 걸어 못 나간다. 약간 이런 분석들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이 정도는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런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배신 얘기를 좀 합니다.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배신 얘기일 거라면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 그 배신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자기가 필요하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박들한테 아부하다가 쥐가 필요 없으면 갑자기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다이라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 탈당시키고 했던 홍 시장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부분에 뭐 우리 윤핵과이라는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또 홍준표 대구시장 전부 다 그때 배신한 사람들 드글드글합니다. 드글드글하다. 그러니까 왜 나 않고만 자꾸 배신 얘기를 하는가? 약간 이거에 대한 불만 표시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만히 안 있죠? 반응을 또 보였어요. 본인 이름이 저거 나왔거든요. 보겠습니다. 화면에. 유승민 전 의원처럼 배신한 일 난 단 한 번도 없다. 배신자 프레임 벗어나기 위해 나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마라. 최인용 변호사. 서로 배신자라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판단을 하시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배신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당을 배신했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당을 나갔다. 이것을 배신이라고 지금 홍준표 대표는 유승민 그 의원을 객관적으로 뭐 이름은 안 썼지만 사실 그렇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고 또 유승민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당에 어떻게 보면 1호 당원인데 거기를 사실상 쫓아내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신 분입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는 점에서 그 상황 속에서 당을 살리기 위한 것을 배신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보수 우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배신 프레임은 유승민 지금 전 의원이 씌워지고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와 같은 상황을 프레임을 홍준표 시장에게 가지고 간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뭘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영주 부대변인은 뭐 남의 당 사정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에게 사실 유독 실질적으로 보면 배신자 낙인이 짙긴 해요. 사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여당 내에서. 그런데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분에 있어서 좀 독하게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구를 근거로 했던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거죠. 이제 안 그럴 사람이 그러면 이게 배신감이 더 크죠. 유독 또 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 아니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사이가 멀었으면 뭐 그러든 말든 배신자라고 하겠습니까? 원래 그럴 줄 알았어. 원래 멀었는데 뭐. 그러니까. 근데 네가 그래? 이게 이제 배신자 프레임의 어떤 가장 큰 감정적인 어떤 뭐 느낌이랄까 할 건데 저는 유승민 의원 또 전 의원은 억울할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러지? 그래서 아까 여러 사람 이름을 꺼내면서 홍준표 시장도 당시에 이런 발언했고 이러면 공선동 지금 의원도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나열하면 60명이 넘어요. 당시에 탄핵 찬성했던 분이 60명이 넘는 그분들도 다 배신자입니까? 다만 배신자 프레임이 이제 또 대구를 근거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도 좀 억울하고 또 홍준표 시장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 맞득지 않은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왜 본인 솔직하지 못하고 또 들키면 또 언제 그러냐고 고개 숙이고
그렇게 정치하지 말라를 아마 저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배신자 나기, 정치권에서 배신자 나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아무튼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꼭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곤 하거든요. 역시 이 언론 통해서 저런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꺼냈는데 이게 또 홍준표 시장과 설전처럼 비춰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는요. 최근에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면서 동시에 좀 주목받는 게 정당방위는 그럼 어디까지 인정받아야 되는가, 허용되는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이슈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죠. 정당방위가 아니고 폭행죄다. 정당방위와 폭행의 경계선은 그건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패널분들이요, 이 영상을 좀 잘 좀 봐주세요.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 흉기를 들고 휘두른 겁니다. 피해자는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압을 해서 넘어뜨렸죠. 그리고 흉기를 발로 어떻게 차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저 피해를 당하신 분. 검찰로부터 이렇게 받았답니다. 여기 검찰인데요. 귀하가 피의자인 상해 사건 났어요.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귀하는 피의자입니다. 폭행 피의자입니다. 오신환 전 의원님. 네. 일단 공격을 막고 추가 공격을 저지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보이스피싱 문자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의자를 던지면서 칼을 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사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분이 이제 뭐 70대 고령의 노인이라고 해도 칼이라고 하는 어떤 위협적인 흉기를 들고 이건 단순한 행패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위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초반에 보시다시피 그거를 제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스처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드는 저런 상황에서 본인이 정당방위로서 그것을 방어하고 뭐 발차기를 한 것 그것을 가지고 폭행죄의 피의자로 만약에 입건을 한다면 지금 피의자가 됐어요. 지금 재판해야 된답니다. 이거. 그러면 누가 자기 방어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거냐. 사실 이게 외국의 사례처럼 좀 광범위하게 정당방위를 좀 판례로서 그것을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재판부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뭐 연령의 문제 그리고 또 위협을 가하는 어떤 정도 뭐 이런 것들 따지면서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형법 21조의 1항에 보면은 이 정당방위에 대한 조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일 때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런 세 가지가 부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협소하게 이것을 의율하기 때문에 사실 좀 정당방위로서 자기는 분명히 억울한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제도를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그럼 저 상황에서 그냥 그저 도망가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현행 행법에 따지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흉기로 부상을 입어서 그냥 도망가라는 건가요? 소극적 방어만 해라. 근데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자다가 봉창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흉기를 저한테 휘둘러요. 아니면 도둑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방어라는 건 공격보다 한 두세 배는 더 해야 자기를 방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한 번을 찔렀으면 저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4번, 5번을 더 몸부림을 쳐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뭔가 거예요. 가격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상 참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정당 방위를 빙자해서 어떤 폭행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당화되는 이런 부분을 법은 감안했을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묻지마 범죄나 그다음에 본인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법률적인 제한이 있다면 저는 솔직히 제 스스로도 저를 방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망만 칠 수 있어도 그거는 정말 다행인 것이죠. 못 칠 때는 어떡합니까? 그럼 최소한 그냥 도망가라?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는데 최대한 좀 더 과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법적 제도적으로 좀 열어놔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요. 정치와이드 이 팀이요. 이 피해를 당하셨는데 돌연 피의자가 되신 이분, 이 남성분 있잖아요. 취재를 좀 했습니다. 목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손님도 아닌 분이 계속 입구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저희 그 사업체에서. 제가 좀 가주시면 안 되냐고 하니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른 자는데 왜 깨우냐고. 그래서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공손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뺨따구를 두 대를 때리고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2번 던지더라고요. 주변 음식집 가서 칼을 훔쳐오더니 그 칼로 찌르더라고요, 허벅지를. 아니, 이게 도망을 가려 했는데 왼쪽 허벅지가 찔린 상태여가지고 한 번 더 차고 바로 손에서 바로 칼부터 뺏었죠. 그 사람은 그걸 죽이려고 찌른 거고 저는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정당방위고 뭐고 그런 것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살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형사사법포털 들어가가지고 사건 조회를 해봤는데도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피해자 윤동호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 이름이 안 뜨는 거예요. 피의자 윤동호를 검색해봤더니 나오더라고요. 피해자 윤동호가 아닌.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어리벙벙했었죠. 최인정 변호사. 그러면은 피해자로 검색하니까 안 나와서 피의자를 쳤더니 혹시나 쳤더니 나왔다는 거 자기 이름이. 그러면은 도대체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으려면 저 상황에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분이요. 피의자가 돼서 재판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이분을 변호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실 수가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강의 같은 걸 갔을 때 쌍방폭행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됩니까? 변호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번 무조건 튀어라. 2번 맞아라. 그 외에 반격하면 거의 다 쌍방폭행으로 해가지고 기소되고 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참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멱살잡이 이 정도는 단순 폭행은 이른바 합의만 하면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 물벌죄입니다. 그런데 저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30대 그 근력이 있는 사람이 발로 찼다 보니까 멍이 들고 그게 전치 3주까지 하다 보니까 단순 폭행이 아니고 상해죄까지 돼가지고 지금 피의자가 된 그런 사안이거든요. 근데 먼저 흉기로 휘둘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형법 21조의 정당방위에 방위가 뭐냐 했을 때 통설은 뭐냐 하면은 위법 부당한 공격 침해를 배제하거나 격퇴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행위. 근데 저거는 배제하고 격퇴하기 위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상당한 이유가 없습니까, 저기는? 결론부터 얘기했을 때에 저 부분은 적어도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는 기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정책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찰의 실질적 권력은 뭐냐 하면 권한은 뭐냐 하면은 기소하는 것보다 불기소가 중요한 겁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하면 기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만 폭력사범 검거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불기소하면서 정당방위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하지 아니함. 이렇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라 해서 면책시켜주는 것 형사정책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인정 변호사께 조언을 좀 해달라는데 이게 조언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또 아니 그리고 도망가네요. 지금 방금 나온 게 보면 합의를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데 그러면 본인을 흉기로 휘둘러서 부상을 입힌 그 인물과 합의를 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대법원 판례 어떻게 보면 검찰이 대법원 판례가 분명히 있는데 불기소하면은 이것도 직무유기나 이걸로 해서 또 평정이 안 좋은 거 아니 이런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서 위에서 확실한 어떤 면책에 대한 기준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요 준비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이 질문 받았어요. 그리고 얘기를 꺼내놓은 게 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법의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필요한 법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정당응이나 정당 방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찰이 할 것이고
정기환 교수님, 아까 봤던 그 영상이요. 그 피해 흉기를 휘두른 그 영상에서 마지막에 그 흉기를 휘둘린 그 인물을 넘어뜨리고 발로 흉기를 차서 손에 손 흉기를 떨어뜨려 놨잖아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제압을 해서 다른 추가 범죄를 막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피의자에. 그런데 피의자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예요. 이게 이를테면 정당 방위의 그 방어의 요건 중에 뭐 이를테면 방어 행위가 침해 행위보다 중하지 않을 것. 이 기준에서 봐서도요. 그럼 1대1로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조문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만 검찰이 자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거기다 맡겨놓을 거냐는 거예요. 이거 우선 뭔가 근본적으로 제도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 방위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할 것이 아니라 폭넓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법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 이런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지. 검찰의 자의적 판단, 또 법적 적용 여기에 맡겨놓으면 또 역시 검찰의 판단에 의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나아가서 특히 뭐 흉악 범죄라든지 묻지마 범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자기 방어 행위, 이를테면 정당 방해 요건을 분명하게 좀 요건을 확대해서 적용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피의자 대신 저 남성분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좀 약간 황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지금 이거요?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자, 답답한 주제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 마지막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이메일 협박이네요. 이재명 대표. 어제 오후에 이 내용이 좀 알려졌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뭐 이재명 대표를 9일 오후 3시 34분까지 좀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근데 뭐 아무 얘기 없는 거 보니까 뭐 그냥 이메일로만 왔는데. 근데 뭐 시한폭탄 터트린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근데 아무 얘기 없어요, 일단. 그러면은 그냥 이른바 그냥 뭐 누가 그냥 던져본 것 같은데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본에서 온 걸로 돼 있죠? 무슨 야쿠오 법률사무소에 야마오카 유아키가 시한폭탄 설치했다. 뭐 일본에서 온 것처럼 돼 있어요. 이게 아니면 일본에서 누가 한국 사람이 보낸 건지 일본에서 보낸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서 비상이 걸렸었죠. 이와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경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 주의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특히 경호에 대해서는 경찰 경호를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영주 부대변인, 경찰 경호는 왜 거절을 했을까요? 일단 이제 협박 문자를 보고 나서 일단은 국회 경비대 내에서는 경호가 발동이 됐습니다. 아주 엄격하게요. 왜냐면 국회는 이제 1급 보호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내에서 국회를 나가기까지는 좀 보호를 받고 나가셨는데 영외의 경호에 대해서도 같이 영외까지 하겠다. 불안하니까 했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 저도 전해 들었어요. 굳이 시민들 불편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어떤 경위만 파악하면 되지 뭐 이렇게 경찰 경호까지 가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영외 경호를 이제 조금 거부했다.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본에서 했다면 이거는 외교적 문제로까지도 번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뭔지를 아직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새 정말 이 사회의 흉흉한 분위기에 덧붙여서 이런 장난 문자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게 경찰력 낭비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야당 대표를 이렇게 살해 협박을 한다? 이런 분위기들이 좀 어떻게 잠재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정치인이 누구나 떠나서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또 외국에서 온 이메일처럼 이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좀 약간 안 좋은 분위기를 타서 누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 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 이메일 나오게 된 그 시한은 다 지나버렸는데 아직까지 뭐 별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걸 하나 경험했는데 또 어제요. 앞서 그 이메일 요구에 앞서서는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10대 학생이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이재명 대표 앞에서 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특검, 김건희 조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보다 더 중요합니까? 국회는 이재명 특검 찬성 반대, 김건희 이야기하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욕하는 현수막을,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욕하는 현수막을 다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양쪽 다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좀 약간 질타한 거를 이재용 대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하는데 일단 뭐 이런 모습이 어제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질문이 좀 흥미로워요. 내일이 당장 총선이면 어디에 어느 정당에 투표하실까요? 이런 질문인데 지금 7월, 8월을 비교해 본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위주로 좀 보겠는데요. 7월 달, 8월 달 그래프가 29.5, 36점인데 약간의 8월은 변화가 생겨서 국민의힘이 조금 올라갔어요. 31.3, 그다음에 민주당이 27.4.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언론들이 해석하는데 국민의힘이 역전했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뭐 거기서 거기구만 다 오차 범위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아무튼 비슷비슷해요. 요거를요. 앞서서 그 10대 학생이 했던 내용과 글쎄 연관이 있는지 국민들한테 보면 그냥 겨우 30% 안팎인 거예요. 그냥 다들. 이 정도예요. 다음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건 좀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40대 연령층의 지지도가 6, 7, 8인데 쭉 내려가요. 8월이 33.3인데 6월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흐름이 나타난 것 같거든요. 이거 좀 얘기해 봐야겠네. 정기랑 교수님. 40대 지지율이 크게 빠진 거 민주노총 이거 분명히 좀 그냥 가볍게 넘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그 지지층에 있어서 특히 젊은 층, 또 특히 40대 그동안 핵심 지지층이라고 했던 40대 지지율이 저렇게 폭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빨간 등이 켜졌다,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서울이 심각합니다. 서울이 특히 심각합니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편인데 서울의 경우에 이미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10%포인트 이상 국민의힘에 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직 8개월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서울 여론 같은 경우는 또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봐야 할 대목이다. 그다음에 세대로 보면 40대 지지율, 이른바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심각하다. 세 번째 중도층, 이른바 스윙 보터층으로 일러진 중도층에서 여론의 이반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 그동안 민주당은 총선에서 보면 호남의 승리, 그다음에 여기에 수도권이 붙어주고 충청에서 우세함으로 해가지고 일당이 된다.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253석 중에 약 121석이 서울 수도권입니다. 여기서 뭔가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뭐 당 차원에서 물론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리더십의 위기 또는 어떤 그 당의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치고 나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돌파 이런 것들이 지금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한 1분 30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한 30초씩만 드려야겠는데 오신환 전 의원, 소영주 의원 일단 30초씩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일단 결과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리스크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것이 누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지지층인 40대에서 저렇게 빠지는 부분들은 심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국민의힘이 그렇게 무슨 뭐 치고 올라가면서 무슨 탄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앞서긴 했지만 그냥 조금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여전히 뭐 지지정당 없음이 24% 넘게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고요. 결국엔 정치가 공감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누가 못하나 경쟁을 하게 되면 사실 국민들 민심에서 괴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청소년 17살 청소년이 한 말처럼 민생을 챙기는 정치가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영주 부대비. 네. 아까 이 청년의 말 정말 좀 뼈아픈 말이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토론을 달 이유가 없고 민주당 자체에서의 지금 이제 전체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라서 그거를 이제 추이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 민주당을 지지했던 40대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부분. 좀 눈에 띄어요. 이거는 위기라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이 뭔가 유능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혁신위의 최근에 대한 뭐 어떤 설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층에서 급속도로 돌아섰다라는 점에서는 신기일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까지 준비했습니다.